새 인생을 나눈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느새 연말을 맞이하고 있으니 시간이 참 빠르게 간다 싶어요. 어른들 말씀에 나이가 들면 시간이 더 빨리 간다고 하시던데 내년엔 하고 싶었던 일들 용기 내어서 도전해봐야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찬바람 불고 연말이 되면 생각나는 여러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 생각만으로 가슴이 사무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글을 쓰고 있으니 또 눈물이 고이려고 하네요. 생각할수록 눈물이 나고 가슴 애린 그분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잘 들어주세요. 저는 집에서 무남동녀로 태어나서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자랐어요. 엄마랑 아버지는 결혼할 때 자식을 셋을 낳고 싶다고 하셨는데 어찌된 일인지 임신이 되지 않아 초반에는 마음고생이 많으셨대요. 그러다 늦음하게 제가 생겼고 기다리던 아이가 생겨 두 분은 정말 많이 기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진을 참 많이 찍어주셔서 제 사진만 모아둔 앨범이 집에 20권이나 될 정도로 많아요. 앨범 수만 들어도 관심이 어느 정도인지 예상이 되시죠? 학창시절에 친구들이 놀러오면 집에 있는 앨범을 보고 다들 놀라서 구경하고 그랬어요. 엄마는 친구들에게 제 어릴 적 사진을 보여주고 싶으셔서 늘 사진을 꺼내놓으셨고요. 사춘기 무렵에는 엄마의 그런 행동이 부끄럽기도 했어요. 엄마, 내가 친구들 오면 앨범 꺼내지 말라고 했잖아. 뭐 어때서 그래? 친구들도 다 재밌게 보고 갔구만. 나 부끄럽단 말이야. 어릴 때나 그런 거 재밌지. 자꾸 그러면 집에 안 들어올 거야? 그래, 알았어. 안 그럴게. 친구들도 데려와, 알았지? 엄마는 안 귀찮아? 친구 엄마들은 데려오지 말라고도 한다던데. 귀찮긴. 엄마는 너희들 보고 있으면 너무 기분 좋은데. 아이를 워낙 좋아하셔서 그런지 제 친구들을 집에 초대하는 걸 즐겨 하셨어요. 길 가다가도 어린애들 보게 되면 예뻐서 그냥 지나치지를 못하셨고요. 꼭 애들 손에 사탕이나 캐러멜을 쥐어주며 인사를 하셨는데 그래서 집에는 간식 봉지가 많았어요. 덕분인지 동네 아이들은 다들 엄마를 보면 꼭 인사를 하고 지나갔고 그런 엄마를 보면 우리 엄마지만 좀 남다르다는 생각을 했어요. 부모님은 늘 저에게 관심이 많으셨어요.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에 다닐 때까지도 두 분의 1순위는 저였고 제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을 해주셨어요. 국민학생 때 미술학원에 가게 됐는데 하다 보니 재미가 있었고 또 소질도 있었어요. 그래서 꾸준히 학원에 다니면서 나중에 진로도 미대 쪽으로 준비하게 되었어요. 미술 입시 쪽은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들어서 중간에 전향하는 친구도 있고 그랬는데 부모님 덕분에 저는 그런 고민 없이 학업을 마쳤고 대학에 가서는 미국으로 유학까지 다녀올 수 있게 됐어요. 제가 미국으로 가 있게 되자 생활이 걱정되신 엄마는 저를 따라 미국까지 건너가 공부를 마치고 저와 함께 한국으로 들어오실 정도로 뒷바라지를 참 많이 해주셨어요. 미술이란 게 워낙 사비가 많이 드는 공부다 보니 진학이나 유학 같은 걸 중도 포기하는 친구들이 종종 있었는데 저는 그런 고민 없이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었으니 지금 생각해보면 참 많이 받고 자랐구나 싶어요. 저도 결혼해서 부모가 되어 자식을 키워보니 뒷바라지가 만만치 않다는 걸 느끼는 요즘이거든요. 그래서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공부를 모두 마치고 저는 지인의 소개로 미술관에서 일을 하게 됐어요. 개인적인 작품 활동을 계속하고 있었지만 당장 수입이 되는 정도는 아니라서 관련 업계에서 일을 하면서 경험을 쌓으려고 시작했어요. 아무래도 많은 그림을 보고 다루다 보면 그 안목이 깊어지는 것들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저의 첫 직장 생활이 시작이 됐고 한동안 일에 푹 빠져서 살았어요. 전 세계에 내놓으라는 작품들을 만나면서 저에게 신세계 같은 곳이었거든요. 공부만 할 때는 몰랐던 미술 산업 쪽에도 눈을 뜨게 되고 미술관에서 일을 하게 되면서 새로운 경험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제 작품 활동은 뜸하게 되었죠. 일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나가면서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저와 유학 시절에 만났던 동기였는데 한국에 들어와서는 연락이 끊어졌던 친구였어요. 우연히 일 때문에 만나게 됐는데 오랜만이라 그런지 엄청 반가웠어요. 그 친구도 저와 오랜만에 보는 거라 몇 번 밥을 먹게 됐고 둘 다 만나는 사람이 없던 때라 같이 영화도 보고 따로 차도 마시게 됐어요. 우리 미국에 있을 때 내가 너 좋아했던 거 아냐? 뭐? 날 좋아했다고?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너 전혀 눈치 못 챘어? 말해줘야지. 나 전혀 몰랐어. 그 친구는 유학 시절 혼자 저를 짝사랑하고 있었다고 했어요. 쑥스러움을 많이 타는 친구라 저에게 말을 못했다면서 당시 얘기를 해주는데 전혀 몰랐던 사실이라 저는 깔깔깔 웃으면서 얘기를 들었어요. 저도 그 친구에게 호감이 있었기에 만약 고백을 했다면 사귀었을 수도 있었을 텐데 이렇게 말했더니 지금도 늦지 않았다며 진지하게 만나보자고 고백을 하더군요. 그때 얼마나 놀랐던지 여전히 저에게 좋은 감정이 있다고 하는 말에 저도 조금이 마음은 움직였고 저희는 연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1년 정도 연애 후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결혼식을 하던 날 아버지의 손을 잡고 버진 로드를 걸어 나갈 때 떨리던 손의 감촉이 아직도 생각이 나요. 너무 빨리 결혼을 한다며 부모님이 정말 많이 서운해하셨거든요. 결혼 허락을 받으러 온 날에도 조금 더 있다가 결혼하라고 남편을 설득하실 정도였으니 두 분이 얼마나 아쉬워하시는지 저도 잘 알고 있었죠. 혼주석에 앉은 엄마는 화장이 지워지는데도 눈물을 감추지 못하셨고요. 그런 두 분의 모습을 보면서 저 역시 눈물이 자꾸 흘러서 몇 번이나 화장을 고치고 그랬어요. 웃으면서 행복해야 할 신부가 식이 끝날 때까지 훌쩍이면서 그랬더니 웨딩 사진 고를 때 온통 울상인 얼굴만 잔뜩 있었어요. 그때는 그 모든 게 크게 다가왔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다 해프닝이라 웃음이 그냥 나요. 결혼 후 임신이 바로 되고 10달 뒤 저는 출산을 했어요. 신혼도 없이 바로 임신 기간을 지내며 일도 하니 그 해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기억도 안 날 정도예요. 몸이 점점 무거워져서 출근이 힘들어지자 남편이 일을 그만두라고 했지만 제가 좋아하는 일이었기에 그만두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고집을 부리며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기간까지 계속 일을 했어요. 임신이란 게 한두 가지 불편한 게 아니잖아요. 입덧에 몸도 무거워지고 임신 후기에는 다리도 퉁퉁 붓고 걷기도 힘들고 육아휴직 이후에 재기할 수 있을지 확신은 없었지만 그 정도로 고집을 부렸어요, 제가. 임신 막달이 되고 아이를 출산했어요. 아이는 너무나 사랑스러운 딸이었고 아들만 둘이 있던 시댁에서는 손녀가 태어났다고 많이 좋아해 주셨어요. 저희 친정에서도 첫 손주를 보게 돼서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몰라요. 엄마는 저희 집에서 사시듯이 하셨고 아버지도 주말마다 저희 집에 오셔서 손녀를 봐주셨고요. 덕분에 육아도 수월하게 정말 다른 사람들에 비해 엄청 편하게 할 수 있었어요.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산후 우울증이랑 만성 피로 때문에 많이 힘들다 그러고 독방 육아로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다는 얘기도 하던데 모두 저와는 거리가 먼 그런 얘기였어요. 모두 친정 부모님의 도움으로 제가 편하게 지낼 수 있었던 거죠.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을 앞두고 있을 때 사실 좀 망설여졌어요. 아이가 커갈수록 엄마인 저도 지치는데 친정엄마가 혼자 하실 수 있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요. 제가 그런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엄마가 먼저 말씀을 꺼내주셨어요. 당연히 복직해야지. 뭘 그런 걸 걱정해. 수아는 걱정하지 마. 엄마가 수아 봐줄게. 엄마도 허리 아픈데 내가 없으면 더 힘들 거 아니야. 엄마가 그렇게 얘기해줘서 고맙지만 걱정이 돼요. 오전에 돌봄 선생님 모시기로 했잖아. 오후에 그 몇 시간 보는 거 못할까봐? 걱정하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네가 일을 싫어하면 몰라도 그렇게 좋아하면서 왜 포기하니? 엄마 믿고 해.
엄마, 고마워요. 친정엄마 덕분에 저는 별일 없이 복귀할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그간의 공백을 채우기 위해 열심히 일을 했죠. 일하는 도중에도 문득 애 생각이 나고 돌봄 선생님이 보내주시는 아이 사진을 보면 가슴이 시리기도 했지만 그래서 더 일에 몰두했어요. 아이까지 맡기고 나온 상황이었기에 일을 더 잘해내고 싶었어요. 시간이 흐르며 점점 자리를 잡게 됐고 아이도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어가며 건강하게 자라주었어요. 일에 집중하고 있던 오후 시간에 사촌 오빠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오빠는 고모의 아들이었고 자주 보지는 못해도 만날 때마다 저에게 잘해줘서 사이가 좋았어요. 오빠는 고모가 돌아가셨다며 장례식장을 알려줬고 갑작스런 부고 소식에 저는 너무 놀라고 말았어요. 오빠, 정말이야? 고모가 왜? 암이셨어요. 몇 년 전에 수술하시고 꾸준히 관리하셨는데 올해 초 재발이 됐어. 고모가 몸이 아픈 건 알고 있었는데 제발은 전혀 몰랐어. 그래, 좋은 얘기도 아니고 해서 우리가 쉬쉬했어. 여튼 시간이 되면 와. 장소는 문자로 알려줄게. 오늘 갈게. 슬프더라도 힘내, 오빠. 고모는 아버지의 누나였어요. 예전부터 자주 왕래는 안 했지만 어쩌다 명절에 만나 인사를 드리곤 했는데 그럴 때마다 저를 참 많이 예뻐해 주셨어요. 다른 고모와 큰아버지도 저를 예뻐해 주셨지만 왠지 고모는 남달랐죠. 고모와 같이 있으면 마음이 편해지고 한참 안 보일 때는 생각이 나서 보고 싶기도 하고 그랬는데 다 크고 나서는 저도 제 할 일 한다고 연락이 뜸하고 그랬거든요. 딸아이 돌잔치에도 오셔서 축하해 주시며 눈물까지 글썽이던 고모였는데 생각만으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고모의 부고 소식에 부모님도 비상이 걸리셨죠. 엄마와 아버지는 장례식장으로 가시면서 저에게 오지 말라고 하셨어요. 엄마, 어떻게 안 가봐. 고모가 나 얼마나 예뻐해 주셨는데. 내일이라도 가볼게. 나 고모 보고 싶어. 너 오면 수아는 누가 보고? 장례식장 애한테 안 좋아. 그러니까 안 와도 돼. 그래도 그래, 아빠 말 듣고 너는 있어 그냥. 부모님의 만류에 그날 장례식장에 가지는 못했어요. 잔업도 없이 칼퇴근하고 집에 온 저는 아이를 보면서도 정신이 딴 데가 있었죠. 그런 저를 남편이 위로해줬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장례식장을 안 가는 건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친척이라고는 해도 가족 일이잖아요. 다른 일도 아니고 돌아가신 건데 얼굴도 안 비치는 말이 안 되는 일이었어요. 안 되겠어. 나 장례식 다녀올게. 장인 장모님이 오지 말라고 했는데 가게? 아무리 그래도 이건 예의가 아니지. 엄마 아빠만 모르는 건 아니지만 금방 다녀올게. 어? 그럼 나도 같이 가게 내일 가자. 어머니께 우리 수화 좀 봐달라고 할게. 그렇게 해, 그럼. 남편도 같이 문상을 가기도 하고 시부모님께 아이를 맡겼어요. 그리고 장례식장을 갔는데 엄마 아버지가 저를 발견하시고는 당황해 하셨어요. 기어이 왔냐고 타박하는 눈빛이었지만 저는 모른 척하고 저를 알아 들어갔어요. 제가 들어서자 기대에 앉아있던 고모부가 깜짝 놀라 저를 쳐다보셨어요. 현정이 왔구나. 당연히 와야죠. 고모부, 이게 무슨 일이에요? 상심이 크시죠? 병원에 있으면서 많이 힘들어했어. 집사람이 너를 봐서 많이 좋아하겠다. 와줘서 고마워. 고모가 이렇게 갑자기 가실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우리는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마음이 너무 힘들구나. 고모의 영정사진을 보며 예전 저를 안아주던 고모 생각에 눈물이 끊임없이 흘렀어요. 마음이 찢어지듯 아프고 고모 투병 중일 때 한 번 찾아가지 않은 게 어찌나 미안하던지 너무 무관심했던 것 같아 미안한 마음만 계속해서 들었어요.
슬픔에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고모의 자식들인 사촌오빠 둘이 제 곁에 왔어요. 어찌나 울었는지 두 눈이 빨갛게 충혈된 모습에 저는 또 마음이 아파왔어요. 오빠들과 부둥켜 안고 울고 있자니 엄마가 다가오셨어요. 그만 울어. 눈 붓는다. 엄마, 고모 불쌍해서 어떡해. 그러니까 아직 젊은 나이인데. 친가 친척들도 모두 들어오고 한켠에선 울음소리가 계속됐어요. 저도 남편도 침울한 표정으로 예전 고모와의 기억을 회상하고 있는데 고모부가 다가오셨죠. 엄마 아버지가 잠깐 밖에 나가셨기에 저랑 단둘이 앉아 얘기를 나누게 됐어요. 고모부는 고모가 저를 무척 좋아하셨다면서 병상에 있을 때도 저를 많이 보고 싶어 했다는 말을 하시며 눈물을 글썽이셨고 저를 애처롭게 쳐다보셨어요. 현정아, 네, 고모부. 혹시 네 아빠한테 뭐 들은 거 없니? 네? 무슨... 심해부님. 고모부는 저에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고 그때 밖에 나갔던 엄마가 들어오셨어요. 엄마는 저와 고모부가 단둘이 앉아있는 걸 보고 소리를 지르셨고 장례식장에 있는 사람들이 다 저희를 쳐다보았어요. 저도 너무 놀라서 엄마를 불렀는데 고모부는 부모님을 쳐다보고는 슬며시 자리를 피하셨어요. 무슨 일이냐고 엄마한테 물었지만 그저 빨리 집에 가자고 서두르셔서 발인도 보지 못하고 저희는 집으로 오게 됐어요. 엄마, 고모부랑 무슨 일 있어? 고모부가 아빠한테 들은 거 없냐고 물으시던데. 일이 있을 게 뭐가 있어. 자주 보지도 못했는데. 그래? 이상하네. 나한테 숨기는 거 아냐? 쓸데없는 소리 말고 어서 수아 밥이나 줘. 수아 배고플 시간이야. 알겠어. 늘 저에게 다정하게 말씀해 주시는 엄마였지만 그날은 날이 선 것 같은 모습이었고 아버지도 뭔가를 알고 계신 눈치였는데 저와 얘기를 피하시는 듯해 보였어요. 무슨 일인지 궁금했지만 다시 시작된 일상에 바빠서 금세 잊어버리고 지내게 되었어요. 하지만 죽은 고모의 생각은 종종 떠올랐어요. 웬일인지 모르겠지만 고모의 죽음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고 고모 생각에 밥도 잘 못 먹고 잠도 잘 못 자기도 했고요. 그래서 한동안 마음을 달래느라 힘들었어요. 한참이 지나서서야 서서히 안정을 찾을 수 있었고요. 매일 일하며 아이도 케어하고 양가 부모님도 챙기며 지내는 바쁜 나날이 계속되었어요. 둘째를 가지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일을 다시 쉬어야 한다는 압박감에 쉽게 가질 수가 없었죠. 친정엄마는 또 키워줄 테니 키울 때 달아서 키우라고 하셨고요. 그런데도 제가 일 욕심이 있어서 마음 먹는 게 쉽지 않더군요. 남편도 하나 있는 딸 잘 키우자고 해줬고요. 그렇게 바쁘게 살면서 딸은 초등학생이 됐어요. 더 이상 친정엄마가 도와주지 않아도 혼자서 학원도 잘 가고 학교 생활도 재미있게 하며 잘 지내고 있었죠. 엄마는 벌써 다 큰 것 같아 서운하다시며 늦은 감이 있어도 하나 더 낳아라 성하셨어요. 엄마의 마음을 잘 알지만 아이가 초등학생이 되고 학년이 올라가자 점점 둘째 생각은 멀어졌고 양가 어른들 모시고 여행이나 다니며 지내는 게 더 좋게 느껴졌어요. 지난날 돌아보면 정말 엄마 아버지 덕분에 제가 편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결혼하면서 집 걱정에 출산하면 육아 걱정에 고민을 많이 한다던데 저는 부모님 지원으로 큰 걱정 없이 화목하게 지낼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저희 가족에 슬픈 일이 닥쳤어요. 바로 친정엄마의 병이었죠. 처음에는 그저 단순한 건망증인 줄 알았어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깜빡깜빡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런 저도 증상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엄마한테는 그게 단순한 상황이 아니었던 거예요. 어느 순간 엄마가 저를 못 알아보는 일이 생기고 말았어요. 아가씨 누구야? 왜 우리 집에 있어? 엄마,
무슨 소리야? 나 엄마 딸이잖아. 나 아가씨 몰라요. 이 사람 도둑인가 봐. 도둑이야, 도둑이야. 현정아 어디 있어? 우리 때 도망가야 하는데. 엄마, 정신 차려요. 나 몰라? 나 모르겠어? 사람 살려. 오랜만에 엄마를 보러 친정집에 갔는데 자다가 일어난 엄마가 저를 못 알아보고 비명을 질렀어요. 방에서 주무시던 아버지가 급히 밖으로 나왔고 저도 남편도 아이도 엄마의 낯선 모습에 당황하고 말았어요. 한동안 아버지가 바빠서 집에 못 온다고 하셨어요. 엄마 몸도 안 좋으시다고 집에서 몸을 추스려야 한다며 저한테도 친정집에 오지 말라고 하셨고요. 안부 전화를 드려도 아버지가 계속 받고 해서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엄마가 치매에 걸렸을 줄은 전혀 생각을 못하고 있었어요. 아빠, 엄마 왜 이래요? 왜 나 못 알아봐? 네 엄마 치매야. 그런데 이게 병인지 잊어버리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한다. 뭐? 치료는? 치료해야지 그럼. 치매 치료가 어디 있어? 병원에 가봤는데 손 쓸 수 없다는 말만 한다. 그런 게 어딨어. 우리 엄마 불쌍해서 어떡해. 엄마의 상태를 듣고 저는 울음이 터져버렸어요. 그렇게 건강했던 엄마가 치매라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감기도 잘 안 걸리는 엄마였는데 치매라니. 저는 절망하고 말았고 내가 알던 엄마의 모습이 아닌 모습에 충격을 받아버렸어요. 엄마의 치매는 생각보다 심각했어요. 진행 속도가 너무 빨라서 손을 쓸 수가 없었거든요. 전국에 유명하다는 병원을 다 찾아다니며 검사를 받아봤지만 진행 속도를 조금이나마 늦출 수 있을 뿐 병이 호전되진 않았어요. 아버지는 엄마를 위해 도시 생활을 정리하셨어요. 생활하기는 편하지만 도시에 있으면 엄마가 밖으로 다니질 수가 없었거든요. 사람도 많고 복잡한 곳이라 혹시나 엄마가 밖에 나가서 길이라도 잃어버리면 큰일 난다고 사람이 얼마 안 사는 시골 동네로 이사를 하셨어요. 아버지의 이사를 도와드리면서 엄마의 모습을 보는데 정말 많이 속상했어요. 정신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었지만 중간중간 저를 못 알아보고 누구냐며 소리치시고 아버지도 못 알아보고 올 때도 있었어요. 식사를 할 때도 밥 한 그릇 다 먹어놓고 밥을 안 먹었다며 달라고 떼쓰기도 했어요. 변해가는 엄마의 모습에 아버지도 저도 표정이 어두워지기만 했습니다. 결혼을 할 때도 아이가 태어났을 때도 일을 그만둘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때는 내가 일을 그만둘 시기라는 감이 오더군요. 엄마가 평생을 나를 위해 애쓰셨듯 이제는 내가 엄마를 돌봐드릴 시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전원생활을 하자고 했어요. 초등학생 고학년이지만 엄마의 손이 필요하니 아이를 케어하려면 엄마가 계신 동네로 이사를 가야겠다 생각한 거죠. 하지만 남편도 아이도 이사를 원하지 않았어요. 자기들 생활이다 이곳에 있는데 갑자기 정리하고 깡촌 시골에 가는 건 맞지 않다고 하면서요. 그 말도 맞는 말이라 별 수 없이 제가 친정과 집을 오가기로 했어요. 제가 없는 날에는 시어머님이 오셔서 먹을 것들 챙겨주겠다고 하셨고요. 어머님, 왔다 갔다 하셔도 괜찮으시겠어요?